작가분이 한 몇천억 원을 벌고 네. 이제 은퇴하셨다라는 썰도 있어요. 정체도 안 알려지고 네. 아 이분 정체 같은 게 별로 안 알려져 네. 있어요? 예, 안 알려져 있는 분이라. 이거 본명도 아니고 그리고 아마 여성분인 것 같다. 뭐라고? 아니다 남성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통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찍혀 있는. 이분 뭐 전생에 나라를 뭐 몇 번 구하셨나? 그죠. 철강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미래지향 과학 토크쇼 세마토크. 안녕하세요. 세마토크 MC 박재식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누적 관객수 4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지난달에 지금 2천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죠. 지금이야말로 애니메이션 전성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 애니메이션의 붐,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이 오타쿠인 한국만화가협회 부설 만화문화연구소 이재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바이브 컴퍼니에서 AI와 빅데이터로 사회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 김종민입니다. 두 분 귀멸의 칼날 뭐 어떻게 보셨나요? 아, 너무 명작이고 너무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이런 저는 이제 팬의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거기 세계의 오니 흙이라는 괴물들이 있습니다. 괴물들에게 가족들을 다 잃은 주인공이 마지막 남은 여동생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그 싸워가는 과정이다. 그 싸움의 마지막 장이 이번에 이제 영화로 개봉한 그 무한성편이고요. 이게 귀멸의 칼날이 만화가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나온 게 있고 극장에서 개봉된 게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 보셨습니까 혹시 거의?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만화책으로는 네, 23권 정도? 23권이 별로 안 긴 건가요? 그죠? 별로 안 길죠. 원피스 같은 경우에 뭐 115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엄두가 전 안 나는 정도의 분량인데 그래서 애니메이션화를 시키는 겁니다. 23권이면 대략 한 책장 한 칸 정도 되거든요. 부동산이에요. 집에 책을 두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만화책을 두면 혼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기에 너무 좋은 매체 애니메이션인 거죠. 어떤 명대사라든가 명장면 이런 거 떠오르시는 거 있으십니까? 탄지로 죽은 자들의 원망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대사가 있어요. 무한성편에 나오는 대사거든요. 이 대사가 귀멸의 칼날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대사예요. 우리는 모두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살아오고 있는데 그 삶을 뒤로 돌아보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있겠냐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한성편에 등장하는 이 대사가 저는 가장 의미가 있는 대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억하는 명장면은 이게 최후 결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센 이제 빌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빌런이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는 인간이었던 시절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주마등처럼 자기 인간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에 많이 나왔던 그 혈기가 가족도 다 잃고 막 온갖 고초를 다 겪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약해서 그 모두를 잃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기가 되고 나서도 강함에만 집착을 하고 살다가 인간의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아 사실은 내가 약해서 모두를 잃은 거였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혐오하면서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과거 스토리라는 게 이렇게 빌런들을 매력적이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런 게 좀 이제 와닿죠. 완전 좀 예. 쓸쓸하고 좀 되게 슬프기도 하고 굉장히 슬픕니다. 네, 실제로. 비참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귀멸의 칼날 일본에서도 진짜 흥행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흥행세가 대단한데요. 왜 이렇게 무섭게 흥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주 이야기가 쉬워요. 아. 직관적입니다. 어. 보통 이야기들이 근데 우리 옆으로 잠깐 갔다가 강도 좀 보고 산도 좀 갔다가 계곡도 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거야. 네. 직진한 다음에 하면서 사람들이 화를 내거든요. 이 이야기는 직진할 거야. 근데 그 옆에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강도 있어. 그냥 가면서 봐. 직진이야. 근데 그 안에 굉장히 볼거리가 화려한 비주얼적 요소를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고 액션이나 아니면 서사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혈귀들의 아니면 그 주인공들의 서사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직관적으로 꽂히는 거죠. 마블이 그것 때문에 저는 요즘 힘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뭘 이해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시리즈를 뭐 8개를 보고 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 짐이 빠져서 좀 그런 게 스피가 있거든요. 너무 나네. 그죠. 근데 이거는 딱 보면 바로 딱 이해하면서 갈 수 있다. 심지어 앞에 걸 안 보고 이번 무한성편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왜 싸우는지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이 싸움을 통한 목적도 이해가 되고요. 이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한 걸 디테일은 모르더라도 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겠거나 눈에 보여요. 이걸 해내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연구원님은 귀멸의 칼날 이번 흥행 원인, 특히 우리나라에서 흥행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귀멸의 칼날이란 거를 분석을 해보면 키워드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캐릭터들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캐릭터의 디자인이라든가 미적인 요소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일본 문화적인 요소들이 또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봉건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직업정신이 이어져 온다든가 그 지역의 전통이 남아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 언급이 되는 걸로 봐서는 그런 특징들을 사람들이 좀 신기해하고 어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기술력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만화책으로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 정도 아닌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딱 보시고 나서는 이런 게 있었어?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살려놓은 작품이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제작사도 있어요. 이 유포터블이라는 일본의 제작사가 있는데 여기에 모기업이 소니픽처스예요. 소니픽처스가 처음에는 글로벌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넷플릭스를 타고 이게 초대박이 터진 거예요. 처음에 1기를 만들 때 내소용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넷플릭스를 타고 넘어가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학교에도 안 가고 회사에도 안 가니까 사람들이 제지 산업이 위험해진 거예요. 이 제지 산업을 살린 게 귀멸의 칼날이다. 23권밖에 안 나왔는데 2억 부가 넘게 팔렸어요. 일본 인구가 1억 명이니까 집에 2권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가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한 20년간 활동하면서 책을 20권 정도를 제가 써서 냈는데요. 작가들이 책을 내면 항상 국룰 인쇄율이 책가 정가의 10%를 인쇄율을 합니다. 책이 2억 부가 팔렸다. 근데 책이 한 권에 10,000원씩이다라고 하면 작가의 인세가 얼마나 뜻입니까? 2천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2천억 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작가분이 한 몇천억 원을 벌고 이제 은퇴하셨다라는 썰도 있어요. 정체도 안 알려지고 불분명한 분이고. 이분 정체 같은 게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네, 안 알려져 있는 분이라. 이거 본명도 아니고 그리고 아마 여성분인 것 같다. 뭐라고? 아니다 남성이다. 와 진짜로? 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통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찍혀 있는. 나이도 지금 30대 초반 정도로 추측하고 있어요. 이게 일단 데뷔작이고. 데뷔작이라고요 이게? 딱 한 작품만 내셨어요. 저의 추측인데 네. 어릴 때부터 만화 엄청 좋아했을 것 같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마 투고한 작품부터 점프 편집부에서 이 사람 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당시에 점프가 찾고 있던 작품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원나블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중에 나루토, 블리치가 끝났어요. 그럼 이 뒤를 이을 작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후계자로 생각한 거 아닐까? 우리 아까 PD님께서 귀멸의 칼날 좋아하시냐고 물었더니 저는 원나블 세대예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귀주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귀멸의 칼날, 주술회전, 체인소맨. 귀주톱 중에 최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귀멸의 칼날이죠. 체인소맨과 주술회전의 판매부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도 비슷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넷플릭스나 아니면 스트리밍이나 소셜미디어들이 엄청 큰 역할을 한 게 예전에는 애니메이션 하면 정말 서브컬처였어요. 예를 들어 에반게리온을 내가 즐긴다. 그러면 청계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나온 거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들어와.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쓱 하면서 좋은 거 있다고 꺼내주시고 집에 가서 틀어봤더니 그 에반게리온 아니고 다른 거고 그런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청계천을 가서 그걸 겪어본 사람들만 아는 코드예요.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추천하고 보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라프텔이라는 애니메이션 전문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 똑같이 올라가 있어요. 심지어 삭제가 덜 된 버전이에요. 라프텔은. 근데 라프텔에서 봤어? 라고 얘기를 하면 라프텔이 뭔지부터 설명해야 돼요. 라프텔은 원피스에 등장하는 마지막 섬인데부터 시작해서 너무 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봤어? 그러면 넷플릭스에 있어? 라고 하면서 바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게 장벽을 엄청나게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서브컬처가 그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이거 사실은 재밌었다라는 걸 모두에게 알려주는 효과를 만들었고 그게 스트리밍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스트리머가 봤네, 재밌다네, 그리고 보고 막 울어. 그러면 이게 뭔데 그래? 나도 한번 보자. 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켜면 거기서 사실 진격의 거인 역사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역사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노는 게시글 뜨고. 그럼 그거 보고 또 좋아하고. OTT라는 게 보통은 이제 개인화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새 많은 분들이 또 TV로 많이 시청하시잖아요. OTT를. 그런 스마트 TV로 본다는 것도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 그렇게 스마트 TV로 보다 보면 계정 공유하게 되고 제가 봤던 애니메이션이 이제 여동생한테 뜨게 되고 얘가 보고 있네 해서 같이 보게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같이 모여서 볼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또 조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고요. 넷플릭스 얘기해서 조금 더 얹자면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확실히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아는 어떤 공신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괜히 올라왔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애니메이션이 딱 올라와서 더 이상 뭔가 예전에 음지문화 이런 게 아닌가 보고 보증된 뭔가인가 보네? 그러면은 이제 훨씬 허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또 또래 문화의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요새 뭐 DM으로 어떤 게시물 올라오면 그거 보내가지고 야 이거 말하면서 낄낄낄 논다든가 뭐 틱톡 메시지로 보낸다든가 이제 밈 게시물 같은 게 올라오면은 나랑 같은 코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보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진격의 거인 세계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그거 아는 사람만 웃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뭉쳐서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은 걸 보게 되고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게 되게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귀멸의 칼날 덕분에 애니메이션도 블록버스터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시장이 아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업그레이드 됐다. 저희가 그거를 2023년, 4년 이때 이미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슬램덩크라든가 아니면은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든가 그때 계속 그 관객 수라든가 올라가는 추이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극장에 영화가 많이 없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를 거쳐온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뉴노멀처럼 볼 수도 있겠다. 아,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가 없던 게 당연했던 세대와 다르게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아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큰 영화관에서 애니메이션 보는 거 당연하네. 그리고 요 정도 퀄리티 보는 거 당연하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대로 갈 것 같다. 그리고 그때쯤 이미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스케일업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거죠. 더.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요. 근데 저는 새로운 한국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한국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한국 IP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 1, 2분기 최고 화제작이 뭐냐? 나 혼자만 레벨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냥 압도적 1위예요. 이런 게 이제 웹소설 원작의 웹툰화되고 그 웹툰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만들어졌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사화도 한다고 하고 극장판도 나온다고 하고 게임이 있는데 작년 2분기에 나왔는데 한 분기 동안 매출액이 1,600억 원이에요. 올해 상반기 동안에 나 혼자만 레벨업 IP들이 벌어들인 총 매출액을 추산해보면 한 2조에서 3조 사이 나오거든요. 한국 웹툰 시장 전체가 2조 원이 조금 넘어요. 그만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죠. 블록버스터의 핵심은 기획이거든요. 이 기획이 맞아 떨어지고 상방이 열려 있으니까 이 상방을 넘어가기를 이제 바라는 거. 기획으로는 이만큼 벌어내서 맞출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필요한데 그게 가능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애니메이션을 크게 제작할 제작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이디어나 기획 초기 단계를 어떻게 보면 웹소설 웹툰으로 증명되고 그 이후에 스케일업을 할 때 협업을 하게 된 건데 요 단계는 최소한 증명이 됐다. 우리 또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해가지고 메가 히트 작품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K-팝 데몬 헌터스. 캐대언의 흥행 비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캐대헌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 2주 정도를 저희 컨텐츠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전부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사자보이즈와 헌트릭스가 이 둘이 만나가지고 썸을 타면서 악귀들을 물리치는 내용을 기획사로 가져오면 너 받을 거냐. 미쳤습니까? 라는 말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제작비가 뭐 1,000억? 아이 100억이어도 안 하지 라고 다들 얘기했어요. 귀멸의 칼날이 흥행하는 것과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흥행하는 것이 좀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죠? 예전에는 작품들이 어땠냐면 예를 들어서 뭐 강철의 연금술사부터 시작해서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다 마찬가지고요. 세계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던 소년이었던 주인공이 내가 이 세계 안에서 들어가서 이 질서 안에서 가장 위에 서서 이 세계를 그때 바꾸겠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올라가는 주인공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귀멸의 칼날도 그렇고 K-팝 데몬 헌터스도 그렇고 세계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계가 자꾸 날 침범해 들어와요. 그냥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혈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다 몰살시키고 동생도 변화시켰어. 동생을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어. 이 세계를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잘 살겠다.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왜 그래 나한테. 이거고요. K-팝 데몬 헌터스도 이 세계를 어떻게 해보자. 혼문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초반에는 되게 핵심처럼 나오지만 후반에는 결국 나를 긍정하면서 끝나거든요. 나의 변화가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나 둘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어쩌라고? 라고 말하면서 돌든 빵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 큰 목표. 세계 평화를 노래하자였다면 지금은 나의 평화. 내가 속한 아주 작은 그룹의 평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 메시지가 저는 최근 컨텐츠들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캐릭터들은 다 보면 아기자기해요. 되게 사랑스러운 애들이 자기만의 사투를 해가는 과정. 그게 이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안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디테일한 거 많이 넣어놓잖아요. 뭐 라면 먹는다든가 김밥 먹는다든가 한국인이니까 케이팝으로 써야지. 이런 되게 문화적인 디테일 잘 담겨 있고 또 이제 보고 듣는 게 즐겁잖아요. 노래들이 많고. 10년 전 레디코처럼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불리더니. 하반기에는 체인소맨, 주술회전 이런 것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특별히 기대하는 무슨 애니메이션 작품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지금 제일 기대되는 건 주술회전이에요. 왜냐하면 주술회전이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시간 재생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TV 애니메이션, TV 시리즈로 가장 성공적인 건 사실은 주술회전이에요. 근데 그게 극장판이 나온다면 어떤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났거든요. 만화책은. 이게 다시 IP 리바이벌의 이 가능성을 귀멸의 칼날과 주술회전이 한 번씩 다 증명을 했으면 그 다음 이제 체인소맨도 그럴 수 있을까? 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국내 관객 수 얼마 보십니까? 국내 관객수 300만 300만? 300만이면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제 역시 주술회전인데요. 네. 사실 주술회전이 가장 한국에서는 좀 이 중에서는 시청 수도 높고 그런 편이거든요. 라프텔의 지금 뭐 역대 애니메이션 그 시청 수 봐도 주술회전이 떡하니 1위에 있어요. 1위에 있고 또 제가 언제 그 다른 촬영차 홍대를 간 적이 있는데 새벽 6시부터 앞에 줄 쭉 서서 애니메이터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네요? 주술회전 그 콜라보 카페 때문에 어리신 막 여성분들 한 10대 이분들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팬심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이제 봤으니까 거기 가면 진짜로 뭐 주술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일단 애니메이션 산업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타쿠를 말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뭘까? 오. 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야 진짜. 요즘 세상 진짜.